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4월에 우리 시장 다소 큰 폭 조정 나타나면서 올해 5월은 좀 예년과 다를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기대보다 좀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승재료 부족한 걸까요? 현재 국내 증시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승과 하락 재료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증시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고요. 이게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업종 내에서도 보면 하이닉스는 좋은데 또 삼성전자 안 가요. 그러니까 둘이 만약에 같이 갔다면 또 위가 열렸을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는 또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총 상위 기업들 안에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게 차별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 증시가 조금 이제 제한된 움직임 보이고 있고, 일단 상방 요인은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좋죠. 상당히 좀 1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뭐 최근에 부양책, 아까 뭐 특별국채 얘기도 나왔는데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요인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제 하방 요인도 좀 있다는 거죠. 여전히 물가가 좀 끈적끈적하죠. 이제 미국의 서비스 물가가 이제 뭐 곧 발표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후퇴가 돼버렸고, 또 미국 증시가 어쨌든 지금 거의 사상 최고까지 또 다시 올라와 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좀 아직은 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위도 못 가고 좀 아래도 못 가는 그런 좀 답답한 흐름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엔 어떤 모멘텀이 있는 재료를 보유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건너서 좀 상승하는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게 이제 탈피가 되려면 뭔가 좀 큰 기업들에서 위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증시가 조금 좀 답답한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의 상황, 기업이익 호조라는 상방 요인, 미국의 끈적한 물가라는 하방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시장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내일 우리 시장은 부처님 오신 날로 휴장하지만 미국 시장은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을 보면 고용과 물가 이런 지표 발표 때마다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 향후 물가 흐름과 시장 영향에 대해서 리건 캐피털의 최고 운용 책임자 스카일러 웨인핸드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And the consumer has been dealing with 20+% price increases over the last 4 years. Inflation's gotten down to three handle, but it's going to be incredibly difficult to get to the Fed's magic number, which is 2%. So we're looking at 3, potentially 4% annualized inflation to come out on Wednesday, and the Fed to have a really difficult time trying to lower interest rates this year. So we could see a prolonging, a higher for longer for at least the next 12, if not 24 months. So we see the middle of the curve, 3-year out to 10-year treasuries being too low. We think those are going to rise back towards their 5% levels that we saw in the fall of 2023. 네, 인터뷰 보고 오셨고요. 고용 둔화로 잠시 환호하던 시장 소비 심리 좀 하락하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결과 받아들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 현지 시간 15일에 나올 물가 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헤드라인보다는 이제 근원이죠. 유가나 이제 그 음식료 가격을 뺀 이 근원 소비자 물가가 얼마냐. 여기에 이제 모든 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예상은 전월 대비 0.3% 정도 상승할 것 같고요. 전년 대비로는 3.6%인데 이제 직전 달에는 3.8%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연속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많이 후퇴가 됐는데, 이번에 만약에 요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의 어떤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면 시장은 조금 안도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내내 지금 예상치를 넘었기 때문에 이게 4개월 만에 그 다시 예상 안으로 들어온다면 시장이 이제 예상했던 경로랑 또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지금 미국의 이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주거비랑 보험료가 굉장히 좀 높거든요. 뭐 네. 자동차 보험료,
의료보험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가를 낮추질 못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고 주거비도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이 주거비나 보험료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이 만약에 나온다면 내용적으로 시장은 좀 환호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의견들이 다 분분하지만 일단 지금 최근에 보면 특징이 미국 경기가 분명히 조금씩은 뭔가 둔화되고는 있어요. 뭐 소비 경기라든가 아까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건 연준이 원하는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네. 연준 의장은 물가보다 고용을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보다 비미국 쪽이 좀 살아난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 보면 결국 연준의 정책은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고용이 좀 둔화되고 만약에 물가 쪽에서 이런 근원 물가가 안정화되는 것만 이제 데이터만 확인이 되면 사실 연준도 금리 인하를 저는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가 그 또 첫 출발점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반대로 또 예상을 뛰어넘으면 시장은 또 굉장히 급격히 또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15일 날 발표될 일단 이제 1차 이 시험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 지표 예상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 물가 둔화가 워낙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패드워치 보면은 올해 이제 2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히 전망하고 있고 시장도 이제 그 정도는 좀 반영해 둔 상황일 텐데 만약 올해 금리 인하 없다면 증시 다시 한번 좀 흔들린다고 봐야 될까요? 흔들리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위가 좀 막혀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금리가 낮아져야 우리나라도 2,800, 뭐 3,000까지도 이게 넘나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네.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금리가 낮아질수록.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상승이 이제 위가 막혀버리는 형태로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증시가 막 약세장이 된다, 큰 급락장이 온다고 보지는 않은 게 과거랑 다르게 고금리인데도 미국 경기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의 지금 전망을 보면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중국이라든가 유로존 경기가 좀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비미국 쪽의 모멘텀이 좀 살아나거든요. 특히 이쪽에 이제 제조업 경기가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좀 실적을,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의 실적을 또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고 또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챗 GPT-4라고 하죠. 5자인가요? 거기에 아마 들어간 신버전이 나왔는데 그런 새로운 AI 서비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면 이건 또 반도체를 지탱해 주거든요. 그래서 금리 이상의 또 성장을 좀 이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가 막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뭐 증시가 또 옛날 22년도로 돌아가서 막 부러지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높진 않다. 다만 인하가 돼야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좀 위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고금리에도 미국 경제가 워낙 단단해서 금리 인하 없다고 해도 약세장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주들의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올해 1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주가도 좀 주가 부담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기술주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들이 뭐 성장이 끝난 건 아닌데 주가는 영원히 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휴식은 필요하거든요. 그냥 억지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적절하게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은 저는 충분히 오히려 더 장기 랠리 위해서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스탠리 드러켄 밀러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미국의 투자자도 최근에 엔비디아를 2년 동안 많이 샀다가 네. 최근에 팔았다고 또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비슷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빠서 판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AI가 과소평가돼 있다고 봤지만 단기론 좀 과대평가된 것 같다. 이 멘트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성장성을 반영해서 좀 단기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성장성보다 좀 오바를 했기 때문에 약간 주가가 또 조정을 받아주면 그 괴리를 또 완충시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도 기술주들 좀 조정받는 거는 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많이 오른 미국의 빅테크를 쫓아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 보시면 S&P 지금 이제 옛날엔 매그니피센트 7이라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2개 빠졌죠. 애플과 그 테슬라가 좀 빠지다 보니까 S&P 이제 495개로 이렇게 되고 나머지 5개인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S&P 495개 기업이익 증가율이 1분기는 0.5%인데 2분기 9.6, 3분기에 8.7%, 4분기에 17.7% 증가거든요. 이 얘긴 방향성이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5보다 나머지 기업들의 모멘텀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 모멘텀 자체가. 그래서 저는 소외주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8일 연속 어제만 좀 빠졌지만 8일 연속 오른 것도 뭔가 미국 증시도 좀 색깔 변화를 예고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그냥 반도체 좋다고 해서 반도체만 볼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뭔가 지금 소외받은 곳에서 기회들이 나오니까 그런 쪽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빅5를 제외한 나머지 소외주들 S&P 495개 기업의 4분기 이익 증가율이 17.7% 전망되고 있다. 모멘텀들이 좋다. 이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종 그동안 미국 기술주들의 선전 속에서 같이 좀 동반 상승을 해왔는데 국내 반도체 업종도 좀 고점을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봐야 될까요? 이미 좀 조정에 들어갔어요. 사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보면 이제 지난주부터 막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휴식기에 들어갔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게 너무 좀 그동안 단기간에 소부장 기업들이 모멘텀이 많다 보니까 끊임없이 올랐고 한미 반도체가 거의 1년 만에 한 10배 가까이 올라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은 필요한데 공교롭게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가 좀 쉬어가다 보니까 그게 좀 더해지면서 쉬어가는 모습이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래서 휴식기에는 좀 한두 달 정도 진입을 했는데 이 휴식기를 이거를 이제 버릴 게 아니라 또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또 적절하게 좋은 반도체 기업들을 담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오를 때는 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또 저가 매수하기 좀 좋은 기회들이 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AI에 대해서는 의문부를 표출하실 필요는 없는 게 ARM이 지금 이제 원래 이 회사는 반도체 IP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자기가 직접 설계까지 하겠다. 이런 좀 얘기를 했고 또 애플도 지금 챗 GPT를 아이폰에 탑재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본격적인 AI 대전이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또 소부장들이 우리나라에 잘 포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아까 스탠리 드래큰 밀러 좀 얘기처럼 단기적으로는 좀 과대평가돼 있는 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과소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기를 또 오히려 잘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AI 과소평가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과대평가다. 이번 조정기를 잘 활용해 보시라라고 전해주셨고 삼성전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주가 많이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더 컸는데 네. 8만 원 아래에서 지금 좀 힘겨운 것 같습니다. 상승 시동 걸리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쫓아갈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시장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이제 좋아질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TSMC의 파운드리에 지금 밀려 있는데 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요거 하나랑 그다음 엔비디아에 도대체 HBM 언제 납품하냐 이 두 가지인데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도 공장 짓고 하니까 결국 시간이 해결할 문제인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결국 지금 하이닉스 걸 HBM을 잘 채택해서 쓰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 걸 이걸 진짜 쓰겠느냐. 예전에 젠슨항 CEO가 사인은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기존의 메모리랑 다른 게 이 HBM은 맞춤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엔비디아가 요청하는 대로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좀 제조 공정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넣고 그걸 조립하는 회사가 또 TSMC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약간 골치 아픈 게 경쟁사 삼성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서 만약에 HBM을 삼성전자 걸 받게 되면 또 경쟁사잖아요. 약간 이건 저의 내피셜인데 또 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부담이 없죠. 경쟁을 안 하는 구조니까.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약간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방법은 기술력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8단까지는 아마 지금 여전히 하이닉스 걸 많이 채택하려고 하는데 12단은 삼성전자가 좀 이걸 먼저 뚫어가지고 만약에 엔비디아의 선제적으로 또 이게 승인을 받게 된다라면 분명히 또 12단부터는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사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렇게 납품하는 거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저는 한 4분기부터 내년에는 그래도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마이크론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HBM도 삼성전자가 뭐 공정면에서 좀 하이닉스를 앞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검증만 해준다면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또 이런 걸 반영을 했으니까 여기서 뭐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라가기 위해선 뭔가 또 하나의 좀 재료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친구들에서 삼성전자 약간 소외되어 있는 느낌인데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AI 기대감과 함께 질주해온 섹터가 아무래도 전력 설비 관련 섹터일 텐데요. 특히 구리값 상승으로 전선업종 상승세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렇게 기술주들 흐름이 조금 최근에 주춤한다면 전력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워낙 뭐 다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은 받겠지만 다만 이 사이클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중장기적인 사이클이. 왜냐면 아직도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는 많이 깔려 있질 않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몇 년 후엔 전기차가 또 대중화될 거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또 더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전력망을 깔아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난 몇십 년간 그런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보면 굉장히 좀 빅사이클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해외 업체랑 경쟁이 만약에 격화돼 가지고 서로 파이를 나눠 갖는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처럼 잘해준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아까 반도체처럼 가격 부담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되 그런 조정이 뭐 또 하락이 시작됐다기보다는 많이 올라서 좀 빠지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 이게 AI 시대인데 옛날 구경제 산업들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 중에 하나인데 결국 원자재 중에서는 구리가 가장 또 이 AI 데이터 시대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리 시대가 좀 계속 열릴 수 있다는 건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전력망 인프라 수요 증가는 지속될 것이고 빅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다. 단기 가격 부담은 존재한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거의 우리 시장에서 20조 넘는 매수를 이어왔는데 그동안 이제 대부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우리 반도체 업종도 조금 쉬어가는 양상을 보인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나 수급 섹터에도 좀 변화가 생긴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고금리 고환율일 때 외국인이 원래 팔거든요. 근데 여전히 주식을 사고 있어요. 올해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20조 말씀하셨는데, 근데 5월 들어서도 이게 바뀌질 않고 5월 달에도 현재 1.3조 원 정도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이 매크로랑 상관없이 꾸준하게 저가 매수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한 것 같고 사실 또 2022년까지 주식을 워낙 많이 팔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채우는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한 4월까지의 흐름은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밸류업하고요. 그 반도체 위주로 많이 샀는데 제가 5월 달에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여전히 그 위쪽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산 건 맞아요. 근데 눈에 가장 들어오는 게 부진하긴 한데 네이버가 들어와 있어요. 네이버를 1,700억 정도 샀고 삼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아모레퍼시픽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지금 이 기존의 반도체랑 밸류업 같은 뭐 자동차나 은행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다른 쪽 소외받던 기업들도 저가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시각도 그냥 이제 미국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빅테크 5만 사는 게 아니라 소외주로 확산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앞으로 좀 실적 좋고 특히 네이버도 그렇고 삼성중공업 뭐 보면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 다 주가는 부진했지만 실적들은 다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한다는 건 결국에 실적 좋아진 기업 중에서 소외주를 외국인도 지금 보고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선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은 좀 매크로랑 상관없이 개별 기업 위주로 좀 계속 이렇게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5월에도 1조 원 넘게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 반도체, 밸류업 이외에도 네이버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소외주에 저가 매수하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시장도 투자자도 새로운 주도주 탐색에 좀 관심이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중 갈등 심화하면서 자동차 관세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25%인데 이걸
100%로 4배 인상한다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자동차 업종에는 이게 긍정적인 재료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당장은 긍정적이다, 뭐 부정적이다가 아니라 영향이 거의 없는 게요.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에 거의 수출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25% 관세가 들어가고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당연히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가격 경쟁이 떨어지는데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이제 100%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들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제 이거는 현대차한테는 장기적으로 호재인 게 지금 수많은 국가에서 앞으로 잠재적인 전기차 경쟁자는 테슬라도 있지만 현대차 입장에선 이 중국산 저가 전기차랑 이제 피 터지게 좀 싸워야 되거든요. 뭐 네. 인도라든가 유럽에서 당연히 현대차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 면에서는. 근데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걸 지금 미국이 막아버렸잖아요. 중국산 못 들어오게. 그래서 최대 시장이 미국에 이제 울타리가 터진 거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현대차한테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장은 어차피 지금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근데 저는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은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그 중국 회사들하고 중국 배터리 회사랑 미국의 이제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합작사 만들어 가지고 공장 짓는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좀 결론을 지금 안 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좀 막아줘야 좀 완벽한 울타리가 쳐지는데 이게 또 그렇게 공장을 짓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것도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다 좀 확실한 규제책인 중국이 아예 미국과 합작까지도 못하게 막아준다면 배터리 회사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그게 결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갈등 관련해서는 조선주의 상승을 기대하는 의견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제 그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장중 52주 신고가 새로 쓰기도 했고 조선주들 이제 실적 개선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네. 좀 너무 좀 조심스럽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막 폭발적인 수주가 이렇게 막 지금 나오진 않고 있고 사실 지금 LNG 수주만 해도 22년도, 23년도 올해로 이렇게 갈수록 조금씩은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느리고 좀 느리지만 오히려 좀 사이클은 길게 가는 그런 좀 흐름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조선업종의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고요. 또 여기에 지금 얼마 전에 덴마크의 그 최대 해운사죠 머스크가 작년 12월에 중국의 그 메탄올 연료로 가는 그 선박을 발주를 했는데 이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뭐 설계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갑자기 지금 중국산 배 조사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런 거랑 또 연관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아까 현대차랑 비슷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가 지금 어쨌든 중국과 경쟁이 심하니까 여기서 미국이 차단을 해준다면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막 조선주들이 이렇게 급등할 땐 쫓아가지 마시되 조정 나올 때는 긴 호흡에서 어쨌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저는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환경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금 조선주가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이어서 조선주도 단기 이슈 이런 테마에 너무 환호하지 말고 중장기 호재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5월도 이제 뭐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내일 그 물가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남은 5월 시장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수들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조언을 해주실까요? 저는 사실 좀 이제 4월에 좀 약간 걱정했던 게 삼고 현상,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강하고 유가도 오르고 고금리까지 이어져서 좀 약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 세 가지가 다 피크아웃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증시의 하방도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고 또 거기에 중국과 유럽의 이 경기도 좀 회복되고 있고 제조업 경기까지 개선되고 있고 미국은 사실 좀 경기가 꺾이는 게 좋습니다. 약간 좀 둔화돼야 이게 왜냐면 물가가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는 상당히 좋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 삼성전자나 2차 전지나 바이오 기업들의 좀 상승이 이게 막혀 있다 보니까 결국 5월까지는 좀 종목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종목 위주로 보시고 다만 지금은 너무 막 올랐던 이제 누구나 지금 좋다고 하는 그런 섹터를 보시기보다는 소외받은 쪽에서 뭐가 좀 좋아지나. 오늘도 보니까
중국 관련된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소외받던 기업들이죠. 그런 것들이 가는 것처럼 5월은 그쪽을 좀, 그러니까 소외받은 것 중에서 아직 안 간 게 있다면 한번 눈여겨보시고, 대표적으로 항공주들 요새 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어서 괜찮아 보이고, 뭐 증권업종이나 또 해운업종, 또 대형 제약사나 또 원자력주들도 올해 아마 여름 정도에 뭐 모르겠습니다. 유럽이나 이제 저기 아랍에미리트의 수주 소식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 수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종목 장세 펼쳐질 것이다. 지수 전체를 보기보다는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을 눈여겨보라. 구체적으로는 항공, 증권, 제약, 원전 등 업종에 관심을 가져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